서울의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뇌우가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거대한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로비 안을 가득 메운 긴장감과 기묘하게 어우러져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이 시점. 호텔 로비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함과 권력이 집결된 장소였으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날 선칼날 같은 위기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창밖의 어둠은 그 빛마저 삼켜버릴 듯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며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질 예기치 못한 비극을 암시하는 듯했다. 강지윤은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청소복을 입은 채 묵묵히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빗물을 대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일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오랜 세월 노동에 시달린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초점 없이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어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곳을 오가는 수많은 경호원들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이거나 혹은 시야를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그녀가 그들의 동선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번 회담의 경호를 맡은 타이탄 시큐리티의 요원들은 최신형 전술 장비로 무장하고 로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태도에서는 프로의 냉철함보다는 과시적인 오만함이 더 짙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채 무전기에 대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거나 지나가는 여성 직원들을 곁눈질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안 전문가라기보다는 덩치만 키운 양아치들의 집합소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지우는 대걸레를 짜내며 그들의 허술한 배치와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어떤 평가도 내뱉지 않은 채 그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타이탄 시큐리티의 팀장인 최민석은 로비 중앙에 서서 부하들에게 고압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의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맞춤 정장은 그가 현장 요원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맛에 취한 관리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지배자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출입구 통제선이 빗물에 젖은 우산을 든 수행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유는 민석의 허리춤에 매달린 권총집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 한 번의 곁눈질로 간파했다. 지유는 무거운 무량동이를 들고 로비의 서쪽 구석으로 이동하던 중 환기구 덮개가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일반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천장 구석을 응시했는데 미세한 먼지가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는 누군가 배관을 타고 이동하고 있거나 이미 내부에 침입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잠시 갈등했으나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은 그녀가 이 상황을 단순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타이탄 시큐리티의 젊은 요원 하나가 그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지훈이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군화발로 툭 차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 힘에 밀려 지훈이 비틀거리자 그는 킬킬거리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VIP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냄새나는 청소부가 어슬렁거리는 꼴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손을 휘저으며 지훈에게 당장 꺼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그 태도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모욕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신혜지라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저쪽 환기구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정중하게 조언을 건넸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요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고, 감히 청소부 주제의 보안 전문가인 자신들에게 훈수를 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주제 파악이나 하고 바닥이나 제대로 닦으라고 소리쳤고, 그 고함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소란을 눈치챈 최민석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오자 요원은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하며 지훈이 보안구역을 침범하려 했고 횡설수설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민석은 지훈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조소를 날렸고, 그의 눈빛에는 지훈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할 가치조차 없다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냄새가 진동하니 당장 이 여자를 눈앞에서 치우라고 명령했고, 그 목소리에는 잔인할 정도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바닥에 쏟아진 구정물을 바라보며 잠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환기구 쪽을 점검해야 한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온 서늘한 기운에 민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뻔했으나 곧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다. 그는 지훈이 미친 것이 틀림없다며 보안 코드를 알지도 못하는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냐고 쏘아붙였고, 당장 보안팀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민석의 고함 소리에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와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 그 과정에서 지훈이 들고 있던 무량동이가 완전히 엎어지며 더러운 물이 로비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자 민석은 마치 자신의 얼굴에 오물이 묻은 것처럼 격분하여 지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지훈을 가리켜 호텔의 격을 떨어뜨리는 오점이라고 칭하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주변의 VIP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불쾌하게 지켜보았다. 지훈은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환기구 쪽에서 떼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분명히 환기구 덮개가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오직 그녀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직원용 출입구 쪽으로 밀려났는데, 이는 그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력을 행사했다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분노보다는 깊은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느꼈다. 호텔 뒷문으로 내동댕이 쳐진 지훈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고, 빗물은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적시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요원들은 문을 쾅 닫으며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금속성 소음이 비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흙탕물이 묻은 무릎을 털어내고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닫힌 철문을 응시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호텔 건물의 외벽을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는데 CCTV의 사각지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매서운 사냥꾼의 것으로
돌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소형 도청 장치를 꺼내 귀에 꽂았고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타이탄 시큐리티의 무전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잡담을 나누며 히히덕거리고 있었고 침입자가 이미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었다. 지유는 골목 끝에 주차된 오래된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가 트렁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청소 도구 대신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했던 전술조끼와 개조된 글록 권총 그리고 컴뱃 나이프가 질서정연하게 수납되어 있었다. 그녀는 젖은 청소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검은색 전술 셔츠로 갈아입으며 차가운 빗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신경을 날카롭게 벼려냈다.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서 겪었던 산전수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호텔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환기구를 통해 침투한 테러리스트들이 서버실을 장악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윤의 이어폰에서는 타이탄 시큐리티 요원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민석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통제권은 그들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고 그들의 무능함이 불러온 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지우는 트렁크를 닫고 다시 호텔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한 힘없는 청소부의 것이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정문이 아닌 자신이 청소하면서 파악해둔 지하 배수구와 연결된 비상 통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빗소리에 묻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호텔의 설계도가 3차원 입체 영상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타이탄 시큐리티 상황실에서는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으로 바뀌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민석은 사색이 되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했던 경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며 부하들에게 의미 없는 사격 명령만 내릴 뿐이었다. 테러리스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VIP들이 있는 연회장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지우는 비상 통로의 녹슨 철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내부로 진입했으며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섞여나기 시작한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권총을 능숙하게 파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호흡을 조절해 심박수를 낮추고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고스트 모드로 전환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해 소리 없는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맹수처럼 번뜩였고 전설이라 불렸던 707의 유령이 다시 깨어났다. 호텔의 거대한 환기 시스템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섞여 기괴한 웅웅거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침입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레드 바이퍼라는 코드명을 가진 테러 조직의 정예 요원들은 마치 거미처럼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살인 기계에 가까웠다. 그들은 적외선 고글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대나처럼 환하게 사물을 식별하고 있었고, 선두의 선 리더는 손가락 하나로 뒤따르는 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며 타이탄 시큐리티의 경비 패턴을 비웃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환기구 격자 틈으로 내려다 보이는 복도는 타이탄 시큐리티 요원들의 무사태평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정해진 순찰 시간을 어기거나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리더는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를 확인하며 작전 개시 시간을 카운트다운했고, 단말기 화면에는 호텔의 보안 시스템 구조도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한 정보였다. 그들은 보안 책임자 최민석이 청소부 아줌마를 쫓아내느라 낭비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호텔의 심장부인 서버실 바로 위까지 침투를 완료한 상태였다. 서버실 내부에는 당직 근무자 한 명이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들은 정상 작동 중이라는 녹색 불빛만을 깜빡이며 그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천장 텍스 하나가 소리 없이 들리며 검은 그림자가 바닥으로 낙하했을 때조차 근무자는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차가운 단검이 그의 목을 꿰뚫은 뒤였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근무자의 시체를 옆으로 밀어버린 테러리스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타이탄 시큐리티의 허술한 방화벽은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다. 호텔 로비와 연회장의 CCTV 화면은 테러리스트들이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영상으로 대체되었고,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무 일 없는 호텔의 풍경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상황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완벽한 지휘 덕분에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부하들에게 훈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에게 경고를 날렸던 그 청소부 여자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쫓겨난 것을 떠올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그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진짜 사냥꾼들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한편 지하 기계실로 연결되는 비상 통로에 잠입한 강지윤은 눅눅한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화약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는데, 이는 일반인은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아주 희미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전술 조끼에 부착된 플래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오직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바닥에 널브러진 파이프와 전선들을 감각적으로 피해가며 목표 지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지유는 복도 코너를 돌기 전 본능적으로 몸을 멈췄고, 벽에 등을 붙인 채 호흡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미세한 전자음 소리가 그녀의 청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거울을 꺼내 코너 너머를 살폈고, 그곳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얇은 트립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끝에는 고성능 소형 폭발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침입 경보 장치가 아니라 밟는 순간 반경 5m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용살상 무기였으며, 이를 통해 지유는 적들의 수준이 일반적인 범죄자 집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멀티툴을 꺼내 와이어의 뇌관을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되지 않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복잡한 회로를 끊어냈고, 마침내 전자음이 멈추자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비 트랩은 타이탄 시큐리티 같은
아마추어들이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에 지유는 적들이 자신과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은 프로페셔널임을 직감하고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연회장 안은 클래식 음악 선율과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은 서로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업체가 이미 눈과 귀가 멀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창밖의 폭풍우를 그저 분위기를 돋우는 배경장치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웨이터로 위장한 테러리스트 2명이 쟁반 밑에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숨긴 채 VIP들의 테이블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었지만 술과 허영심에 취한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최민석은 무전기를 통해 각 구역의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그 보고들이 모두 조작된 시스템에 의한 자동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에게 아까 그 청소부가 혹시라도 다시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넘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버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하며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받게 될 보너스와 승진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자신의 오판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죄책감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메인 조명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음악 소리가 끊기며 웅성거리는 소음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시설 관리팀을 호출하려 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고,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날씨 탓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하들에게 비상 발전기를 확인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호텔 전체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며 암흑이 찾아왔고, 당황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켜지며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연이어 들려왔고, 타이탄 시큐리티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도 없이 허둥지둥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반면 적외선 장비를 갖춘 테러리스트들은 어둠을 틈타 사냥을 시작했고, 그들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억제된 불꽃만이 간헐적으로 번쩍이며 로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유는 지하 통로에서 전력이 차단되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자신의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이동 속도를 높였는데, 그녀의 시야는 녹색으로 반전되며 장애물들을 선명하게 비춰주었다. 그녀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진동과 비명 소리를 통해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파악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호흡은 더욱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머릿속으로 최단 경로를 계산하며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인지 냉철하게 분석했다. 지훈이 1층 주방 쪽으로 진입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타이탄 시큐리티 요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는 목에 정확히 급소를 찔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시신의 상태를 살폈고,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통해 범인이 사용한 무기가 특수 제작된 단검임을 알아냈다. 그녀의 예상대로 적들은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살상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준비되지 않은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의 조리대 뒤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피던 중 검은 복면을 쓴 테러리스트 한 명이 주방 입구를 경계하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고,
발소리를 죽인 채 주위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지우는 그의 움직임에서 고도의 군사 훈련을 받은 자만의 절제된 리듬을 읽어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자신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손에 쥔 컴뱃 나이프의 그립을 고쳐 잡으며 근육의 긴장을 조절했다. 테러리스트가 지훈이 숨어 있는 조리대 옆을 지나치는 찰나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 뒤 반대 손으로 턱을 강타했다. 적은 당황하여 반격하려 했지만 지훈의 힘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바닥에 꽂아버렸다. 짧은 신음과 함께 적이 기절하자 지훈은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무장 해제시키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결박하며 놈들의 통신 장비를 챙겨 귀에 꽂았다. 노획한 통신 장비를 통해 적들의 대화가 흘러들어왔고 그들은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영어를 사용하며 각 구역의 장악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1구역 클리어, 2구역 클리어, VIP 확보 완료. 그들의 보고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으며 지우는 이들이 단순한 금품 갈취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인질 협상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제압당했거나 도망쳤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제 이 호텔 안에서 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최민석은 연회장 구석의 테이블 밑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의 값비싼 정장은 땀과 오줌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은 안전장치조차 풀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눈앞에서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 허공에 위협 사격을 가하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 비굴한 모습은 그가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오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테러리스트의 리더는 연회장 단상에 올라 공포에 질린 인질들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폭발하듯 열렸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고 최민석은 흐릿한 눈으로 그 실루엣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자신이 비웃고 내쫓았던 늙은 청소부였지만 지금 그녀가 뿜어내고 있는 기운은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연막탄을 투척하여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킨 뒤 혼란을 틈타 가장 가까이 있던 적 2명을 권총으로 정확하게 사살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총성은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적들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인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테러리스트들은 당황하여 응사했지만 지유는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연기 속을 누비며 적들의 포위망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이는 707 특수임무단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화려한 서막이었다. 최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지윤이 구사하는 전술 사격 자세와 현란한 근접 전투 기술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바닥을 구르며 적의 총탄을 피하고 동시에 반격하여 적의 무릎을 꿰뚫는 장면은 액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고난도 기술이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운 청소부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 따위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저 여자는 정체가 뭐야? 라는 질문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자욱했던 연막탄의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연회장 바닥에 나뒹구는 테러리스트들의 시체가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강지윤은 멍하니 서 있는 최민석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채 주방 배식구 뒤쪽의 사각지대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녀의 소나귀 힘은 웬만한 성인 남성조차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민석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의 넋을 잃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청소부 아줌마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지우는 민석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재빨리 탄창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눈동자는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다음 위협을 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석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입을 다물지 않으면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민석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훈의 피 묻은 손과 낡은 전술조끼에 머물러 있었으며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중앙을 점거하고 있던 테러리스트의 리더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허공에 대고 소총을 난사하며 인질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은 베레모를 쓰고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잔혹한 인상의 소유자로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름 모를 불청객에 의해 회방 놓아졌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연막이 터진 쪽을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은 테러리스트들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방 쪽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지유는 주방의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비친 적들의 그림자를 통해 그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 그녀가 가진 화력으로는 중무장한 적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707 시절 익혔던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여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방에 비치된 식용유통을 넘어뜨려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고 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놓은 뒤 민석을 데리고 환풍구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는데 이는 적들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테러리스트 선발대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 흐르는 기름을 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지윤이 미리 던져놓은 섬광탄이 장렬했다. 강렬한 빛과 소음이 좁은 주방을 가득 채우자 적들은 눈을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고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지윤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타격했다. 총성을 울려 위치를 노출시키는 대신 그녀는 컴뱃 나이프를 사용하여 소리 없이 적들을 무력화시켰고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들의 모습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환풍구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석은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는데 자신이 보안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던 세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훈이 적의 목을 베고 관절을 꺾으며 쓰러진 적의 무기를 탈취하는 과정을 보며 경외심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살인을 위해 훈련된 병기 그 자체였으며 민석은 자신이 저런 괴물 같은 존재에게 험한 말을 내뱉고
쫓아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져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주방을 정리한 지우는 노획한 소총을 점검하며 민석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방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무심해 보였다. 민석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지우는 혀를 차며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살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석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뒤에 바짝 붙었고 이제 그의 목숨은 전적으로 그가 경멸했던 이 청소부 아줌마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우는 주방을 빠져나와 호텔의 비상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이동했는데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적들의 지휘 통제실을 타격하여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동하면서 벽에 붙은 층별 안내도를 흘끗 보고 머릿속에 저장된 호텔 설계도와 대조하며 적들이 서버실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풍우 치는 밤. 전력이 끊긴 호텔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지훈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사냥터나 다름없었다. 한편 연회장에 남아있던 리더는 주방으로 보낸 부하들과의 통신이 두절되자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인질들 중 한 명을 끌어내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권총을 겨누었다. 인질은 유명 대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그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리더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그 순간 로비의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지윤의 변조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놈들의 목숨은 이제 내 것이다. 한 명씩 천천히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 목소리는 호텔 전체를 울리며 테러리스트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흔들어 놓았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심이 그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리더는 스피커를 향해 총을 쏘며 닥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부하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동요하고 있었다. 지우는 방송실을 잠시 들러 마이크를 켜둔 채 자리를 떴는데 이는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지윤과 민석은 5층 객실 복도에 도착했고 지윤은 민석을 빈 객실에 밀어넣으며 이곳에 숨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민석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지만 지윤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짐만 될 뿐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민석에게 만약 적들이 들이닥치면 침대 밑이 아니라 욕조 안에 숨으라는 팁을 던져주고는 문을 닫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석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지우는 전방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는데 적외선 고글을 쓴 순찰병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반대편 벽으로 던졌고 땡그랑하는 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리자 순찰병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쏠렸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지우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어 정확하게 2발을 발사했고 적들은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소리 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그녀는 쓰러진 적들의 시체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숨긴 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성능 무전기와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확보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적들의 배치 상황과 인질들의 위치, 그리고
폭발물이 설치된 구역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윤에게 있어 천금 같은 정보였다. 그녀는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며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옥상에 설치된 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시켜 경찰 헬기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는데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전성기 시절의 체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무릎 관절이 욱신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조국과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케이블을 타고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빗물과 기름으로 미끄러운 와이어를 맨손으로 잡고 오르는 고통을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옥상에 도착한 지유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몸을 낮췄고 헬기 착륙장 주변에 설치된 휴대용 미사일 발사대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중화기 병력을 확인했다. 적들은 폭풍우 때문에 경계가 느슨해진 상태였고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기에 지윤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했고 호흡을 멈추고 심장 박동과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리듬을 일치시켰다. 그녀의 첫발이 발사됨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대를 조작하던 적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연이은 사격으로 나머지 적들도 순식간에 쓰러졌다. 하지만 총소리를 듣고 반대편에서 대기하던 적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반격해오기 시작했고 옥상은 순식간에 불꽃 튀는 전장으로 변했다. 지우는 환풍기 뒤에 엄폐하여 침착하게 응사했지만 적들의 화력이 워낙 거세어 고개를 들기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고 탄약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지윤의 눈에 옥상 한 구석에 쌓여 있는 페인트 통과 신호통들이 들어왔고 그녀는 즉시 기발한 작전을 생각해내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은 총알을 쏟아부어 신호통을 터뜨렸고 흘러나온 인화성 액체에 섬광탄을 던져 거대한 화염 장벽을 만들어냈다. 불길이 치솟자 적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고 지우는 그 틈을 타 연기 속을 뚫고 돌진하여 근접전을 벌였다. 불타오르는 옥상 위에서 벌어진 백병전은 처절하고 잔혹했는데 지우는 총 개머리판으로 적의 턱을 부수고 단검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맹수처럼 싸웠다. 젊고 건장한 테러리스트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드는 노병의 기세에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고 결국 마지막 남은 적까지 옥상 난간 밖으로 떨어지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를 닦아냈고 멀리서 경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무전기에서 리더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플랜 B를 실행한다. 호텔 전체를 날려버려. 그 말과 함께 호텔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지윤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나며 굳어졌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진정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자신의 모든 감각을 깨워 다가올 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질주를 준비했다. 지유는 계단 난간을 뛰어넘으며 층계참을 가로질렀고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둔탁한 충격음이 복도를 울렸지만 그 소리는 곧바로 천둥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녀가 확보한 태블릿 PC의 화면에는 붉은 점 4개가 호텔의 주요 지지 기둥에 표시되어 깜빡이고 있었는데 이는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려는 적들의 플랜 B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남은 시간과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그녀의 두뇌는 고성능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첫 번째 폭발물이 설치된 15층 객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벽에 등을 붙이고 코너를 살피며 적들의 동태를 파악했는데 복도 끝에는 2명의 테러리스트가 폭발물의 타이머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낄낄거리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신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지우는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고 3초라는 짧은 시간을 마음속으로 세며 타이밍을 쉬는데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번뜩였다. 섬광탄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에 적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강렬한 백색 섬광이 복도를 집어삼켰고 곧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이 터져 나오며 적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권총을 발사했는데 그녀의 사격은 정확하게 적들의 미간을 꿰뚫었고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쓰러진 적들을 뛰어넘어 폭발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해체 코드를 입력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타이머의 숫자가 멈추자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음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에게는 쉴 틈이 전혀 없었다. 그녀가 이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객실 안에 숨어있던 타이탄 시큐리티의 생존자 몇 명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고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테러리스트들의 시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시체에 남겨진 정확한 총상과 깔끔한 처리 방식을 보며 분명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생존한 경호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니야. 707이나 UDT가 온 게 틀림없어. 라고 말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낡은 청소 도구함과 핏자국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청소부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아군에게 감사해하며 다시 객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지우는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오직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을 사냥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지훈이 2번째 폭발물이 있는 기계실로 진입했을 때 그곳은 거대한 보일러와 배관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은밀한 기동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적들은 이곳의 소음을 이용하여 인기척을 감추고 매복하고 있었는데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물웅덩이의 미세한 진동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정면 승부 대신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고압의 증기가 적들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분사되도록 만들었다. 뜨거운 증기가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자 적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고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허공에 대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증기 속을 유령처럼 넘나들며 혼란에 빠진 적들의 뒤를 잡았고 총알을 아끼기 위해 컴뱃 나이프를 사용하여 그들의 아킬레스건과 목을 정확하게 베어버렸다. 피가 튀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기계실은 순식간에 적들의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지옥도로 변해버렸다. 기계실을 정리한 지우는 폭발물을 해체한 뒤 적들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리더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피 묻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알파팀 응답하라. 브라보팀 상황 보고해. 리더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섞여 있었고 지우는 변조기를 끄고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차갑게 대답했다. 네 부하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다.
너도 곧 그들을 따라가게 될 거야. 기대하고 있어라. 지윤의 목소리를 들은 리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전기를 집어던졌고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당장 전 병력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찾아내 죽이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신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등 자중질환에 빠지기 시작했다. 지유는 세 번째 폭발물이 있는 5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 통로에서 매복하고 있던 적의 저격수와 마주쳤는데 놈은 적외선 스코프를 장착한 저격 소총으로 그녀를 조준하고 있었다. 지유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벽 뒤로 숨었지만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이 전해져 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 소리를 삼키며 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바닥으로 밀어넣어 적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저격수는 지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지윤은 입고 있던 전술조끼를 벗어던져 미끼로 사용했고 적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편으로 몸을 굴리며 권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정확하게 저격 스코프를 관통하여 적의 눈에 박혔다. 쓰러진 적을 확인한 지우는 찢어진 어깨의 상처를 헝겊으로 대충 묶어 지혈한 뒤 다시 전술 조끼를 주워 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동을 계속했다. 한편 타이탄 시큐리티의 생존자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지윤의 뒷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는데 찢어진 청소복 사이로 보이는 전술 조끼와 근육질의 등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저거 아까 그 청소 아줌마 아니야.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지만 다른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돼. 저런 장비를 갖춘 할머니가 어디 있어 특수부대원이 위장한 거겠지. 라고 애써 부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 자신들이 멸시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영화 같은 설정을 믿는 편이 속 편했기 때문이다. 지유는 마지막 폭발물이 설치된 로비 근처의 서버실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적들의 본거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 내부를 정찰했고 그곳에는 중무장한 적들이 폭발물을 둘러싸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지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점검하며 최후의 일격을 위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버실의 화재 진압 시스템을 수동으로 작동시켜 할로겐 가스를 방출하기로 결정하고 배선함을 열어 회로를 조작했는데 이는 적들을 질식시키고 시야를 가리기 위한 전술이었다. 곧이어 경보음과 함께 하얀 가스가 서버실 내부로 쏟아져 나오자 적들은 기침을 하며 혼란에 빠졌고 지유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천장에서 뛰어내리며 기습을 감행했다. 그녀의 양손에 들린 권총은 불을 뿜으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가스 속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죽음의 무도 그 자체였다. 마지막 적을 제압하고 폭발물 해체에 성공한 지유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연회장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적의 우두머리를 처단하는 일뿐이었지만 그녀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늙고 병든 몸을 탓하는 대신 다시 한번 군화끈을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고 일어서는 그녀의 등 뒤로 707 부대의 문신이 땀과 피에 젖어 선명하게 드러났다.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리더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는 지윤의 투쟁심을 더욱 자극했고 그녀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최후의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의 시체만이 즐비했고, 이는 707의 전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잔혹하지만 확실한 증거였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호텔 내부의 공기는 다가올 결전을 예고하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늙은 늑대의 사냥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연회장 안은 죽음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고, 테러리스트 리더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인 호텔 폭파마저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인질들을 노려보며 누구든 움직이면 즉시 사살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폐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인질들은 바닥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고, 최민석은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듯 중얼거리며 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폭풍우 치는 창밖의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로비 중앙에 서 있는 리더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지며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 집중되었다. 아무런 고함도 화려한 등장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실내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윤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진 청소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피 묻은 단검을 쥔 채 유령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에 가까웠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테러리스트들조차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리더는 지윤을 발견하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지만 지윤은 이미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은 상태였다. 총알이 기둥을 때리며 파편이 튀는 사이 지윤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대응 사격을 가했고 그녀의 총구에서 나온 총알은 정확하게 적들의 어깨와 다리를 관통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면서도 적들의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는 정교한 사격수를 구사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한 살인기계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지윤의 사격에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리더는 당황하여 인질 중 한 명인 젊은 여성을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인질극을 시도했다.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지윤의 표정에는 아주 작은 동요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엄폐물에서 걸어 나오며 권총을 내렸는데 그 무방비해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리더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윤의 눈빛은 마치 쏴볼 테면 쏴봐. 네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내 총알이 먼저 네 미간에 박힐 테니 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민석은 테이블 밑 틈새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는데 그가 알고 있던 더러운 청소부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장의 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윤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고 자신이 그동안 그녀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심과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이 고작 청소부 따위에게 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리더가 인질 뒤에 숨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자 지윤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겼다. 동전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조명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리더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찰나의 순간 지윤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고 총알은 인질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 리더의 미간 정중앙에 정확히 박혔다. 리더는 단말마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고 인질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리더가 쓰러지자 남은 테러리스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며 투항했는데 그들은 이미 지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윤은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리라고 낮게 지시했고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뒤 인질들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방금 전 적들을 사살하던 때와는 달리 매우 부드럽고 섬세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최민석은 먼지를 털며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왔는데 그는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는 지윤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인사 대신 왜 이렇게 늦게 처리한 거야? 하마터면 VIP들이 다칠 뻔했잖아.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지윤이 끼어들어 이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지윤은 민석의 헛소리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며 묵묵히 밖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녀에게 민석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무시하는 태도에 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봐 내 말 안 들려? 당신 지금 무단으로 총기를 사용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넌 끝이야 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주변의 인질들은 민석을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오히려 지윤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호텔 정문으로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타이탄 시큐리티의 지원 병력도 뒤늦게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들은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석은 재빨리 경찰 책임자에게 달려가 거수경례를 하며 타이탄 시큐리티 팀장 최민석입니다. 저희가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습니다. 다만 저기 저 미친 여자가 현장을 훼손하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경찰 특공대장은 민석의 말을 듣고 지윤 쪽을 바라보았는데 피 묻은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확실히 수상해 보이기에 충분했다. 대장은 대원들에게 지윤을 포위하라고 명령했고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지윤을 향해 겨누어지며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민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윤을 바라보았고 꼴 좋다.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지윤은 자신을 향한 총구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손을 들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특공대원들을 압도하고 있었고 경험 많은 베테랑 대원들은 그녀의 자세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방아쇠에 건 손가락을 섣불리 당기지 못했다. 그때 현장의 혼란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고위장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어깨에는 별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어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모든 군인들과 경찰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고 민석 또한 깜짝 놀라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군이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고 착각하며 마음속으로 승진의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은 민석이나 경찰 책임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포위망 속에 있는 지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변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길을 터주었고 민석은 장군님, 그 여자는 위험한 이라고 말하려다 장군의 서슬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장군은 지윤의 앞에 멈춰서서 잠시 그녀의 늙고 지친 얼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절도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전설을 뵙습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최민석의 입은 턱이 빠질 정도로 벌어졌다. 그가 더러운 청소부라고 불렀던 여자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좁은 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군의 경례를 받아주었고 그 장면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전율을 선사하며 밤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밝혀질 시간이었다. 박진호 사령관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을 타고 메아리치자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현역 육군 중장이자 특수전 사령부의 최고 책임자가 피투성이가 된 늙은 청소부에게 예우를 갖추어 경례를 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사령관의 손끝은 절도 있게 눈썹 끝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눈시울은 존경심과 회한이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비비며 헛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뇌는 이 명백한 시각 정보를 거부하며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서서 사령관의 팔을 잡으려 시도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장군님,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기서 바닥이나 닦던 청소부입니다. 치매에 걸려 총을 훔친 미친 늙은이라고요. 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박사령관은 민석의 손이 자신의 군복에 닿기도 전에 거칠게 뿌리치며 그를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가 서려 있어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떼섰다. 사령관은 낮은 목소리로 내놈 눈에는 이분이 그저 청소부로 보이느냐. 이분은 707 특수임무단의 창설 멤버이자 대한민국 대테러 전술의 기틀을 닦으신 전설적인 지휘관 강지윤 대령님이시다라고 일갈했다. 그의 호통은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며 민석의 고막을 때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과 경찰들은 강지윤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전율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윤이라는 이름은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신화와도 같은 존재로 교범에 나오는 수많은 전술 사격술과 근접 전투 기술을 정립한 장본인이었지만 공식 기록에서는 은퇴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권총을 황급히 거두며 부하들에게 전원 사격 중지 총거도 미쳤어. 누구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거야? 라고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특공대원들은 자신들이 감히 전설적인 대선배이자 스승과도 같은 분에게 총구를 겨누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즉시 차려 자세를 취했고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에서 무한한 존경심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우는 사령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손은 화약과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사령관은 개의치 않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진호야, 이제 나는 군인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늙은이일 뿐이다. 이렇게 요란하게 굴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끼게 했다. 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대장님은 영원한 저희의 지휘관이십니다. 늦게 찾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울먹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민석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지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려 했지만 사령관의 부관들이 그를 거칠게 걷어차며 제지했다. 민석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VIP들조차 민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의 무례함과 무능함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한심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네가 나를 무시한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자네의 그 오만함과 태만함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보안 책임자라는 자가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질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고 민석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흐느껴 울 뿐이었다. 박 사령관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바로 무장 헌병들이 달려들어 민석과 타이탄 시큐리티의 간부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사령관은 이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허위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또한 타이탄 시큐리티의 모든 보안 계약을 파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유는 피 묻은 전술 조끼를 벗어 사령관에게 건네며 이제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장비들은 자네들이 수거해 가게. 나에게는 이제 무거운 짐일 뿐이야. 그녀의 말에 사령관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 후배들을 양성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지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절했다. 내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자네들이 지켜야 할 세상이야. 나는 오늘 밤 청소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심할서나 쓰지 않으면 다행이겠군. 그녀는 농담처럼 말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호텔 로비를 나서려 하자 박사령관의 구령에 맞춰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도열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영웅의 뒷모습을 향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쏟아지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지훈의 젖은 어깨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벼워 보였다.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떠나는 지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그 중에는 처음에 지윤을 무시했던 호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경호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던 청소부였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워커힐의 기적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정작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다. 지우는 호텔을 빠져나와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걸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속에서 가장 생생한 삶의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떠난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오늘도 하나 해냈어. 나쁘지 않았지.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쓸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 멈춰섰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며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지윤을 불렀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강 대령, 아니 강지윤 씨,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엇이든 보상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간곡한 제안에도 지우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관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제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을 뿐입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 제 정체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장관은 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차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지우는 비에 젖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며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내일이면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거리에 낙엽을 쓸거나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하겠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텅 빈 방 안에 불을 켜고 벽에 걸린 낡은 군복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사진 속의 젊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707 부대의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전사한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신고합니다. 예비역 대령 강지윤. 임무 무사히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라고 나직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피와 먼지를 씻어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상처 입은 몸을 바라보았다. 비록 세월은 그녀의 육체를 앗아갔지만 강인한 정신과 정의감만은 앗아가지 못했음을 확인하며 그녀는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불완전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강지윤과 같은 숨은 영웅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아직 희망은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호텔 테러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정체불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강지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타이탄 시큐리티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최민석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군과 경찰은 대대적인 보안 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유는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아침을 해결하며 텔레비전 화면을 무심하게 바라보았고 주인 아주머니가 어휴, 세상에 저런 영웅이 다 있네. 누군지 몰라도 참 대단하다. 그치라고 말을 건네자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러게요. 누군지 몰라도 참 별난 사람이네요.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지만 워커힐 호텔 테러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몰락한 타이탄 시큐리티와 최민석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민석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몇 달 전 호텔 로비에서 보여주었던 그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최민석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의 귓가에는 대중들의 야유와 비난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강지윤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녀를 쫓아냈던 순간들을 수천 번도 넘게 되새기며 뼈저린 후회를 했다. 만약 그때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적어도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우했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최민석과 타이탄, 시큐리티 경영진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죄를 엄중히 꾸짖었고 그들의 행태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피고인 최민석은 보안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 상황을 오판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했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영웅을 음해하려 했다. 재판장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최민석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타이탄 시큐리티는 허가 취소와 함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시민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호했지만 동시에 그날 밤 호텔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호련히 사라진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그리움과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워커힐의 유령, 빗자루를 든 수호신이라 부르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그녀의 무용담을 신화처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강지윤이 보여준 그날의 전투 영상을 작전명 고스트라는 제목의 1급 기밀 교육 자료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최신식 장비로 무장한 현역 대원들조차 그녀가 보여준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임기응변과 군더더기 없는 살상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교관들은 훈련병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너희가 입고 있는 최첨단 장비가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과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다. 라고 가르쳤다. 강지윤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국립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같이 출근하여 도서관 주변에 낙엽을 쓸고 화단에 잡초를 뽑았으며 개관 시간이 되면 서가 사이를 오가며 흐트러진 책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책을 다루는 손길은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듯 섬세했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서 보조원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 오후 도서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지윤의 곁으로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다가와 조용히 앉았는데 그는 사복 차림을 한 박진우 사령관이었다. 그는 지윤의 평온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넸고 지윤은 익숙하게 그것을 받아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장군이 경호원도 없이 이런 곳에 혼자 다녀도 되는 건가? 자네도 참 겁이 없군. 지윤의 농담에 박 사령관은 소리내어 웃으며 대장님이 계신 곳인데 대한민국에서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 사령관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지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무공 훈장이 들어 있었다.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고 싶어 하셨지만 대장님의 뜻을 존중하여 비공개로 전달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상자 아래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지윤이 현역 시절 잃어버렸던 그녀의 군 생활이 시작될 때 처음 받았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다. 지윤은 군번줄을 어루만지며 잠시 회상에 잠겼고 그녀의 눈가에는 처진 날의 추억과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지윤은 훈장 상자를 정중하게 닫아 박 사령관 쪽으로 다시 밀어놓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이 훈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네 부하들에게 주게. 나는 이미 내 몫의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그날 밤 내가 지킨 사람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박 사령관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군번줄은 받겠네. 이건 내 젊음이자 내 영혼의 일부니까. 지윤은 군번줄을 목에 걸며 셔츠 안으로 넣었고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박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장님, 혹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장님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자문위원직이라도 맡아주신다면? 이라고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물었다.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빈 캔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며 대답했다. 진호야.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지키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 또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나. 그녀는 도서관 건물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에는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해탈한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박 사령관이 떠나고 난 뒤 도서관 앞 공터에서는 인근 고등학교의 불량 학생 몇 명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괴롭히며 돈을 뺏으려 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지우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기세는 맹수와도 같아서 불량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위축감을 느꼈다. 학생들,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말 할 때 친구 보내주고 집에 가라. 지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뼈를 깎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덩치가 가장 큰 학생이 지윤을 비웃으며 뭐야, 이 할망구는 청소나 마저 하지. 어디서 참견이야.
확 밀어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다음 순간 자신이 하늘을 날아 바닥에 처박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지훈은 아주 가벼운 동작으로 학생의 힘을 역이용해 제압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머지 학생들의 손목을 비틀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고통에 신음하는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지훈은 혀를 찼다. 힘이란 건 약한 사람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가진 젊음과 힘을 그런데 낭비하는 건 쓰레기 짓이나 다름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나. 치워도 치워도 계속 생겨나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싹싹 빌었다. 지우는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썩 꺼져. 라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학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고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할머니, 혹시 무술 배우셨어요? 라고 물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빗자루를 다시 고쳐 잡았다. 무술은 무슨, 그냥 험한 세월 살다 보니 요령만 늘어서 그렇지. 어서 집에 가거라.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도서관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지우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직원용 라커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은 변함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이 자신에게 했던 더러운 년, 주제 파악도 못하는 늙은이라는 말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나 화려한 직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이 묵묵히 수행하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곧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서며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향해 깊게 심호흡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가 대테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으며 민간 보안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겠지만 그 어둠을 주시하는 눈들이 있는 한 세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지우는 골목길 어귀의 작은 포장마차에 들러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마시며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안 될 거야. 백 없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잖아. 청년들의 한탄에 지우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끼어들지 말지 고민하다가 조용히 청년들의 테이블에 튀김 한 접시를 시켜주며 말을 건넸다. 젊은이들, 너무 기죽지 마.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에는 진심으로 부딪히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했지만 지훈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힘내겠습니다. 지우는 빈 접시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707의 전설도 무시당하는 청소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긍지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낙엽들을 공중으로 흩뿌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서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혹은 왜곡된 전설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내일은 은행 앞 은행잎을 다 쓸어야겠군. 비가 오면 미끄러우니까. 지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휘파람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승리를 거두고 복귀하던 헬기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렀던 군가의 멜로디였다. 영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우리의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